동네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악취와 해충으로 가득한 집, 끊임없는 민원,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놀라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 끝, 그곳에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집 주변은 각종 폐지와 박스, 헌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멀리서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른 아침 74세 독거노인 박만수가 녹슨 대문을 열고 나섭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아빠진 작업복,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얼굴. 그는 오늘도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섭니다. 골목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박만수를 보자 재빨리 코를 막습니다. 또 나오셨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서둘러 지나치는 사람들. 박만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리어카를 끕니다.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웃 주민 대표인 김영희가 단상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동네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구청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는데 소용없어요. 한 주민이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부탁해봤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거듭니다.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해충도 문제고 악취도 문제예요. 우리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다고요. 쓰레기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죠? 누군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동네 민폐예요, 민폐. 또 다른 주민이 거듭니다. 회의장은 박만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김영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에 집단 민원을 넣읍시다. 그 시각 박만수는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커뮤니티 센터 쪽을 잠깐 바라보지만 곧 시선을 거둡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도 같은 표정이 스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 석양빛이 구부정한 어깨 위로 길게 들이웁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박만수는 리어카에서 폐지를 내려놓습니다. 쌓여있는 물건들 사이를 지나 낡은 탁자 앞에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 젊은 시절의 박만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박만수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구청 환경과 사무실. 책상 위에 박만수 관련 민원 서류가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38세 공무원 이정수가 서류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민원이 들어왔네. 동료 직원이 옆에서 말합니다. 이번 달만 벌써 15건째예요. 주민들 항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이정수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저번에도 안 됐잖아요. 그 할아버지 완전 고집불통이던데. 이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우리 일이니까요. 박만수의 집 앞. 이정수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박만수 씨 계십니까? 구청 환경과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대문 너머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왔소? 이정수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네,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오. 박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이정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변에 해충도 번식하고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요. 박만수가 말을 자릅니다. 이정수는 참을성 있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청소 지원도 해드릴 수 있고 복지 서비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소. 그냥 가시오. 박만수의 거절은 완강합니다. 이정수가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하려 하지만 안에서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이정수는 결국 명함을 대문 틈에 끼워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며칠 후 이정수는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습니다. 박만수는 완강하게 거부할 뿐입니다. 이정수의 서류 가방 속에는 방문 기록지가 점점 두터워져 갑니다. 구청 앞 민원실. 김영희를 비롯한 주민 10여 명이 몰려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 집값까지 떨어져요. 강제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영희가 단상에 올라 말합니다.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정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법적으로 강제 집행은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공중위생 위해가 입증되어야 하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계속 참으라는 겁니까? 김영희가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동네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른 주민들도 동조합니다. 맞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정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뿐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주민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합니다. 동네 슈퍼 민호네 가게. 52세 주인 최민호가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오전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와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민호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밝게 인사합니다. 오후 3시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만수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슈퍼에 들어섭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슬쩍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진열대를 보던 또 다른 손님도 인상을 찌푸리며 슬그머니 가게에 밖으로 나갑니다. 박만수는 이런 반응들을 느끼면서도 무표정하게 매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박만수는 빵 코너에서 가장 저렴한 식빵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우유 한 팩을 꺼냅니다.
최민호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더우시죠? 박만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 박만수. 최민호가 바코드를 찍으며 말합니다. 3,500원입니다.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건넵니다. 최민호는 거스름 돈을 정확히 세어 건네며 미소 짓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박만수가 물건을 들고 가게를 나서려 할 때 방금 들어온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항상 똑같은 것만 사시네. 동행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돈이 없나 봐요. 그래도 집 좀 치우면 좋을 텐데. 최민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박만수의 뒷모습이 가게 밖으로 사라집니다. 최민호는 창밖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박만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도 같은 감정이 어립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며 말합니다. 사장님은 저 할아버지한테 친절하시네요. 저 같으면 못하겠던데. 최민호가 계산을 하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손님은 손님이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게를 나갑니다. 최민호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박만수가 산 물건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매번 가장 저렴한 빵, 가장 작은 우유, 가끔씩 라면 한 봉지. 최민호는 노트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렇게 절약하시는데 왜 집 정리는 안 하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최민호는 박만수의 집 앞을 지나칩니다.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냥 쓰레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 옷가지들이 어느 정도 분류되어 있고 박스들도 종류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상하네. 최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김영희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그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최민호가 대답합니다. 네, 오후에 다녀가셨어요. 김영희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참, 저렇게 물건 쌀 돈 있으면 집 좀 치우지. 최민호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물건을 진열할 뿐입니다. 김영희가 가게를 나가고 최민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빛 속에 박만수의 집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박만수의 집에서 나는 악취가 더욱 심해집니다. 쌓여있던 물건들이 비에 젖으면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골목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웃집 주민들이 창문을 꽁꽁 닫고 지내지만 냄새는 틈새로 스며듭니다. 더 큰 문제는 해충의 번식입니다. 모기와 파리가 박만수의 집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김영희를 찾아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이가 모기에 물려서 밤새 울어요. 김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 김영희가 주민들을 모읍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박만수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김영희가 확성기를 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와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집안은 조용합니다. 김영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그만 좀 치우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주민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냅니다. 할아버지, 이웃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모기에 물려서 고생이에요. 집값도 떨어지고 이러다 우리 다 이사 가야 해요. 항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김영희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들리시죠? 잠시 후 창문의 커튼이 살짝 젖혀지고 박만수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커튼을 닫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저게 무슨 태도예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김영희가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저 고집불통 노인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동조합니다. 맞아요. 너무하잖아요. 한 주민이 구청에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그때 뒤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젊은 여성 주민이 말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실 수도. 하지만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동정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중위생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건강권도 중요해요. 다른 주민이 거듭니다. 최민호가 슈퍼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는 박만수의 집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역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구청 차량이 도착하고 이정수가 내립니다. 김영희가 그를 향해 걸어가며 말합니다. 공무원님, 이번엔 강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정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면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정수가 대문을 두드리지만 박만수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됩니다. 결국 이정수는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행정 대집행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민들은 그제야 하나둘 흩어집니다. 박만수의 집만 그 자리에 외롭게 남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양반 참 뻔뻔하기도 하지. 박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갑니다. 구부정한 어깨 위로 석양이 깁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박만수가 눈을 뜹니다. 오랜 습관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낡은 이불을 개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핏기 없는 얼굴빛. 박만수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어제 산 식빵 한 조각과 우유를 마십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박만수는 리어카를 끌고 대문을 나섭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박만수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줍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골판지를 정리합니다. 상가 뒤편에 버려진 신문 뭉치를 챙깁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며 일합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전 9시 폐지 수거소에 도착합니다.
리어카 가득 실린 폐지를 저울에 올립니다. 수거소 주인이 무게를 재며 말합니다. 오늘은 15kg네요. 할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박만수가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소? 주인이 2만 원을 건넵니다. 박만수는 돈을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주인의 말에 박만수는 작게 고개만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텅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칩니다. 박만수는 벤치에 잠시 앉아 쉽니다. 오전 햇살이 따갑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에서 웃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 박만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립니다. 자동차가 굴러서 박만수의 발 앞까지 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장난감을 줍습니다. 여기. 아이에게 건네려는 순간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달려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가 장난감을 낚아채듯 받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멀어집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쓸쓸히 미소 짓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습니다. 공원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혼자일 것입니다. 박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엽니다. 집 안. 쌓여있는 물건들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박만수는 그 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탁자 위에 액자,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미안하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박만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청 환경과 사무실. 이정수의 책상 위에 행정대집행 검토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강제 집행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 민원이 50건을 넘었어요.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가봐야겠어요. 오후 2시 이정수가 동료 공무원과 함께 박만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섭니다. 이정수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박만수 씨, 구청 환경과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대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박만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정수는 박만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슬픔, 피곤에 지친 눈빛, 그리고 체념한 듯한 표정. 이정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집니다. 박만수 씨,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정수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중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만수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정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인력 지원도 가능하고 복지 서비스 연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만수가 서류를 잠깐 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소. 동료 공무원이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박만수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소. 이정수는 박만수의 표정을 자세히 살핍니다. 고집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집니다. 괜찮소? 그냥 가시오. 이정수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가족은 안 계십니까? 연락할 분이 있으면. 그 말에 박만수의 표정이 확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박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 떠났소, 오래전에.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박만수에게 건넵니다. 여기 관련 안내문과 지원 서비스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박만수는 봉투를 받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동료와 함께 발걸음을 돌리는 이정수.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박만수는 대문 앞에 서서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입니다. 이정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문이 닫힙니다. 박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공책,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도 또 찾아왔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펜을 들어 한 줄을 적고 천천히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월요일 아침, 최민호는 언제나처럼 슈퍼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박만수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갈 시간인데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나? 최민호는 창밖을 내다보지만 박만수의 모습은 없습니다. 화요일 오후, 박만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민호는 평소 박만수가 사던 식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틀째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특별히 확인할 방법도 없고 혹시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갑니다. 수요일 저녁, 김영희가 다른 주민들과 골목을 걷다가 문득 말합니다. 요즘 저 할아버지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주민이 대답합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째 리어카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주민이 가볍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사 가신 건가?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동네가 좀 조용해지겠어요. 집을 비우셨으면 구청에서 정리할 수 있겠죠? 김영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구청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이사 가셨다면 얼른 정리 들어가야죠. 하지만 최민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슈퍼 문을 닫고 박만수의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대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우편함에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사흘치는 되어 보입니다. 이상한데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민혼의 슈퍼 사장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집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최민호는 우편함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냄새가 납니다. 평소의 악취와는 다른 뭔가 불길한 느낌의 냄새입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마. 최민호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긴급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독거노인이 사시는데 며칠째 인기척이 없고 우편함에 신문이 쌓여 있어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분쯤 지나자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최민호가 경찰관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입니다. 경찰관 2명이 대문 앞에 섭니다. 한 명이 대문을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찰입니다. 박만수 씨 계십니까? 대답이 없자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문 열어봐야겠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김영희도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민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경찰관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민호와 주민 몇 명이 담장 너머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경찰관 한 명이 밖으로 나와 무전기를 듭니다. 구조대 출동 요청합니다. 고독사로 추정됩니다. 주민들 사이로 충격과 놀라움이 퍼집니다. 돌아가셨대요. 누군가 작게 말합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최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할아버지. 다른 주민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안 됐네요. 그래도 혼자 돌아가시다니. 구급차가 도착하고 골목은 점점 사람들로 붐빕니다. 최민호는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좀 더 일찍 확인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경찰 테이프가 대문 주변에 쳐지고 주민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 조사팀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관들이 장갑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골목 입구에 모여 수군거립니다. 김영희는 팔짱을 끼고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경찰관이 대문을 완전히 열고 집 안 상황을 살핍니다. 첫인상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쌓여 있는 물건들, 좁은 통로, 먼지 쌓인 가구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그냥 쓰레기집이 아닌데요?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건들이 분류되어 있어요. 여기는 옷가지, 저기는 책, 저쪽은 장난감. 경찰관이 쌓인 박스를 들춰봅니다. 박스마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아동복 겨울용, 장난감 남아용, 학용품 초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이 깔린 좁은 공간. 그곳에서 박만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모습. 경찰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고독사로 보입니다.
최소 3일은 경과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경찰관이 알립니다. 유가족 연락을 위해 집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최민호는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혼자 사시더니 혼자 가셨구나. 옆에 있던 주민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안 됐네요. 또 다른 주민도 거듭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김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제 철거를 주장했던 자신이 갑자기 미안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표정입니다. 오후가 되자 자원봉사 단체 소속 대학생 강서준이 도착합니다. 경찰관이 그를 맞이합니다. 유가족이 없어서 시에서 정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서준이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처음엔 물건의 양에 압도당합니다. 와, 정말 많네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옷가지들, 수선된 장난감들, 정리된 책들. 이상한데요. 강서준이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이거 쓰레기 같지만 전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경찰관도 다가와 살펴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쓰레기 수집과는 다르네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강서준이 거실 한쪽 서랍장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여러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일기장인 것 같은데 한 권을 꺼내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 1985년 3월 2일. 와, 거의 40년 전이네요. 또 다른 서랍을 열자 묵직한 상자가 나옵니다. 강서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하나 집어듭니다. 이게 기부 영수증이잖아요. 강서준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봅니다. 전부 기부 영수증이에요.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데 출금 내역마다 고아원, 복지관, 장학재단 같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기부를 하셨던 거예요? 강서준과 경찰관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현장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서준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겨봅니다. 기부 영수증의 날짜들. 1985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꾸준히 기부한 흔적입니다. 이게 전부 한 분이 하신 거예요? 강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얼굴로 서류를 계속 확인합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때로는 50만 원도 있어요. 강서준이 빠르게 계산해 봅니다. 이 정도면 총액이 엄청날 텐데요. 강서준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첫 페이지. 1985년 3월 2일. 아내와 딸을 보냈다. 화재였다.
내 잘못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강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관도 조용히 그 내용을 듣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내용. 1985년 7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고아원에 돈을 보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딸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강서준은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1986년 1월 3일. 겨울이 춥다. 아이들이 추울 것 같아 옷을 모으기 시작했다. 1990년 4월 20일. 오늘도 폐지 5만 원어치를 모았다. 고아원에 보내야지. 1995년 9월 10일. 한 아이가 장학금으로 대학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 우리 딸도 대학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기장 속 글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폐지를 주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기부하는 일상. 경찰관이 벽장문을 엽니다. 순간 안에서 정갈하게 개켜진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올 듯합니다. 아동복들이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옷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아 120cm 겨울용, 남아 130cm 봄가을용. 강서준이 옷 한 벌을 집어듭니다. 이거 전부 세탁되어 있어요. 수선도 되어 있고요. 경찰관이 다른 박스를 엽니다.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고 고장난 부분은 수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고치신 거네요. 박스마다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고아원 전달 예정 크리스마스, 보육원 어린이날 선물. 계획적으로 준비된 흔적입니다. 강서준이 책상 서랍을 더 뒤집니다. 또 다른 상자가 나옵니다. 뚜껑을 열자 수십 통의 편지가 나옵니다. 강서준이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옷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아원 아이들 일동. 다른 편지를 펼칩니다. 은인이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의 장학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말미에 서툰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도 편지 한 통을 읽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장난감으로 우리 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산타클로스 같은 분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육원 원장 올림. 경찰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강서준이 벽면을 살펴봅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씨들. 강서준은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공책이 있습니다. 강서준이 펼쳐보니 기부 계획표입니다. 1월 고아원 겨울옷 30벌, 2월 복지관 학용품, 3월 보육원 신학기 가방 1년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경찰관이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거 매달 폐지 수거로 번 돈이 입금되고 그 다음날 전액이 기부로 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으셨네요. 강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항상 가장 싼 빵만 사셨던 거구나.
강서준이 마지막 일기장을 펼칩니다. 가장 최근 날짜, 일주일 전 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더 모아야 한다. 아이들이 추우면 안 되니까. 우리 딸도 추운 게 제일 싫어했지. 강서준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습니다. 경찰관과 강서준은 잠시 말없이 서 있습니다. 집안을 둘러봅니다. 쓰레기집이라고 불렸던 이곳. 사실은 한 노인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분은 영웅이셨어요. 강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경찰관이 나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안 조사 결과 박만수 씨는 40년 동안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이 집에 쌓인 물건들은 모두 고아원과 복지시설에 보낼 물품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김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강서준이 일기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경찰관도 옆에 앉아 함께 듣습니다. 1985년 3월 2일. 화재로 아내와 7살 딸을 잃었다. 내가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5년 6월 10일. 매일 죽고 싶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다. 그저 폐지나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길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봤다. 우리 딸 또래 아이들. 가슴이 미어진다. 강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985년 7월 15일. 결심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딸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돕기로. 오늘 폐지를 주워 번 돈 3만 원을 고아원에 보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니까. 경찰관이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강서준이 계속 읽습니다. 1986년 1월 3일. 겨울이 왔다. 우리 딸은 추위를 많이 탔는데 고아원 아이들도 추울 것 같다. 헌 옷을 모으기 시작했다. 빨래하고 수선해서 보내려고. 1987년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장난감을 모아서 고쳐서 보냈다.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일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1990년 9월 1일. 새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목록을 만들었다. 공책, 연필, 가방. 하나씩 모아서 보내야지. 199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내일이다. 우리 딸이 좋아하던 날.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보냈다. 내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강서준이 2000년대 일기를 펼칩니다. 2005년 4월 20일. 한 아이가 편지를 보냈다. 내 장학금으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울었다. 우리 딸도 대학생이 됐을 나이인데. 그래도 기쁘다. 한 아이의 꿈을 도울 수 있어서. 경찰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2010년 3월 15일. 동네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할아버지라 부른다. 상관없다. 이 물건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다. 강서준은 그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저립니다. 2015년 7월 30일. 구청에서 또 왔다. 집을 치우라고. 하지만 아직 안 된다. 겨울옷을 더 모아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강서준이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쉽니다. 최근 일기로 넘어갑니다. 2023년 11월 10일. 이웃들이 항의를 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 내가 기부한다고 말하면 동정받는 것 같아서 싫다. 나는 속죄하는 것 뿐인데. 강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2024년 1월 5일. 40년이 됐다. 딸아, 아빠가 40년 동안 내 목까지 살았어.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살았어. 이제 너한테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아직 도와야 할 아이들이 많아. 강서준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일기장을 경찰관에게 건넵니다. 경찰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럴 돈이 아깝다. 그 돈으로 아이 한 명을 더 도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더 모아야 해. 우리 딸도 추운 게 제일 싫어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강서준이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냅니다. 기부 총액을 계산한 장부입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경찰관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총액이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이만큼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쉬는 날 없이 폐지를 주우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강서준은 박만수가 항상 가장 싼 빵만 사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희생하신 거네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합니다. 강서준이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 첫 페이지에 젊은 박만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사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모습. 강서준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앨범을 넘기자 딸의 성장 사진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마지막 사진은 7살 생일 사진.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강서준은 그 의미를 알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상자 밑에는 작은 천주머니. 열어보니 아이의 머리끈과 작은 인형,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아빠는 내 목까지 다른 아이들을 지키며 살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사랑한다, 우리 딸. 강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집 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 이제 그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속죄의 증거입니다. 강서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혼자 하셨던 거네요.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자존심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동정받기 싫어하셨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신 거죠. 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본서에 보고합니다. 현장 조사 완료했습니다. 고인은
40년간 총 2억 원 이상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기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2억 원이라고요. 폐지를 주어서요? 강서준은 다시 벽면의 아이들 그림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수십 장의 그림과 편지들. 박만수에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강서준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관이 관련 기관들의 연락을 취합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곳은 박만수가 가장 오래 후원해온 고아원입니다. 네, 박만수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충격에 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뭐라고요? 1시간 후 60대 여성이 급히 달려옵니다. 고아원 원장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찰관에게 다가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감입니다. 고독사로 발견됐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은인이, 우리의 은인이 돌아가셨다니. 주변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습니다. 혹시 박만수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원장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모르다니요. 할아버지는 우리 고아원의 가장 큰 후원자이셨어요.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할아버지는 35년 전부터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셨어요.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옷과 장난감도 보내주셨죠. 항상 익명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이름을 밝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원장이 계속 말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최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강서준이 원장에게 일기장과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원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기부 내역서를 보던 원장이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고아원에만 후원하신 총액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 기관을 조사한 결과 고인께서는 40년 동안 총 2억 3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입니다. 주민들 사이로 충격의 물결이 퍼집니다. 2억, 폐지를 주어서요? 원장이 박만수의 사연을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40년 전 화재로 아내와 7살 딸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돕는 데 바치셨죠. 김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딸을 잃으셨다고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슬픔을 딛고 다른 아이들만큼은 따뜻하게 자라길 바라셨대요. 집에 쌓인 물건들도 전부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강서준이 설명합니다. 옷, 장난감, 책 모두 깨끗하게 세탁하고 수선해서 보내려고 모아둔 것들입니다.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쓰레기라고 했던 게. 원장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벽면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습니다. 이 그림들,
우리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께 보낸 감사 편지들. 원장은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으며 흐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구나. 다른 기관들에서도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복지관 관장, 장학재단 직원, 여러 보육원 관계자들, 모두 박만수의 죽음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복지관 관장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그는 집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원장이 그를 알아봅니다. 민준이, 내가 왔구나. 청년이 원장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청년이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20대 후반 여성.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학용품, 옷, 그리고 장학금. 저희에게는 세상이었어요. 주민들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입니다. 한 중년 남성도 나타납니다. 저는 20년 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겨울 점퍼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원장이 주민들을 향해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남몰래 선행을 하시며 사셨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바라셨죠.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입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쓰레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민폐라고, 동네를 망가뜨린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강제로 집을 치우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항해 시위까지 했고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또 다른 주민이 자책합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할아버지를 판단했어요. 최민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가장 싼 것만 사시는 걸 보면서도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혹시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정수도 도착합니다. 상황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제가 마지막 경고를 드렸어요.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을 봤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왜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원장이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펼쳐보니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제목. 2025년 겨울 아동복 쉼벌 준비, 2025년 봄 신학기 학용품 30세트, 2025년 여름 캠프비 지원. 박만수는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그 노트를 주민들에게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셨어요. 주민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영희는 땅에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한 고아원 출신 청년이 집 안탁자 위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의 딸이셨구나.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청년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거네요. 골목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박만수를 몰라봤던 주민들, 그를 도왔던 아이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박만수의 집에 따뜻한 빛이 비춥니다. 이제야 너무 늦게 사람들은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 동네 근처 작은 장례식장. 박만수의 빈소가 차려집니다. 영정사진 속 박만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주름 하나 없이 밝습니다. 가족이 없기에 원장이 상주 역할을 자처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장례식장 입구. 예상과 달리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단체로 도착합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습니다. 원장이 아이들을 이끌고 영정 앞에 섭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왔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절을 올립니다. 한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한 번도 못 뵀는데. 다른 아이가 편지를 영정 앞에 놓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따뜻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립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도착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박만수의 도움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한 청년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 저 김민준입니다. 할아버지 장학금으로 대학 나왔어요.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그는 오열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셨어요. 평생 은인이셨어요.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 할아버지, 저 박지은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간호사가 됐어요. 그녀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복지관 관계자들, 보육원 선생님들, 장학재단 직원들. 박만수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복지관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오전 11시 동네 주민들이 도착합니다. 김영희가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흘 동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했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셨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동네 민폐라고 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최민호도 영정 앞에 섭니다. 그는 박만수가 좋아하던 식빵과 우유를 제물로 놓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돼서 그의 목소리가 메입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정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깊게 절을 올립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는 눈물을 훔치며 물러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조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의하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40년간 2억 원 넘게 기부한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SNS에서 박만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영웅, 우리 시대의 성자, 잊혀진 영웅이라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저녁 무렵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문객으로 붐빕니다. 원장이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서준이 박만수의 일기장 복사본을 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원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발인 전날 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김영희가 제안합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를 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민호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의 집터에 작은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박만수 나눔공원이라고. 다른 주민들도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금을 모읍시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정수가 말합니다. 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당일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장 앞에 모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손수 만든 꽃다발을 영구차에 바칩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영희를 비롯한 주민들은 영구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작별을 고합니다. 일주일 후 박만수의 집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리 작업을 합니다. 쌓여있던 물건들은 모두 고아원과 복지시설로 보내집니다. 김영희가 헌 옷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 옷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네요. 집터 한쪽에 작은 표지석을 세웁니다. 이곳에서 박만수님께서 40년간 남몰래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민 1동
주민들은 표지석 앞에서 묵념을 올립니다. 최민호는 슈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박만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최민호는 계산대 서랍에서 박만수가 사던 물건 목록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박만수 장학기금이 만들어집니다. 박만수의 이야기를 들은 전국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합니다. 원장이 기금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석 달 후, 박만수의 집터에 작은 공원이 완성됩니다. 박만수 나눔공원. 공원 입구에는 박만수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 하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준공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합창을 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김영희를 비롯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상을 바라봅니다. 한 아이가 동상 앞에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될게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원장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던 게 바로 그거란다. 공원 벤치에 앉은 최민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듭니다. 마치 박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원을 물들입니다. 동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박만수가 평생 바라던 그 모습. 이제 그는 하늘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 한쪽 표지판에 새겨진 글귀. 가장 큰 사랑은 남몰래 베푸는 것입니다. 박만수의 일기 중에서 그 글귀 아래로 석양빛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박만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